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량이 확정된 후 저는 이분이 어떤 생각을 하셨나 궁금해졌습니다. 8년 전 MB 4년의 진실을 파헤친 책 굿바이 MB의 저자입니다. 변상욱 기자와 함께 일부 변상욱의 눈 코너 함께 하겠습니다. 뭐 도곡당이 어떠다고요? BBK가 어떠가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굿바이 MB 저자 변상욱 기자 만나봅니다. 정치적 견해를 배제하고 법의 정신과 국민의 여망에 부응할 수 있는 분을 추천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공수처 출범이 첫 발을 뗐습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첫 회의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공수처 출범은 물론 검찰 내부도 요즘 시끌벅적 어수선하지요. 검찰개혁 추진 단장을 지낸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의 이야기 들어봅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한 주간의 소식들을 모아 정리해보는 이슈 언박싱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대법원 판결과 윤석열 감찰 합동팀 인선 마무리 등에 대해 유지만 시사저널 기자, 심장식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주식회사 매일방송에 대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2011년 최초 승인 및 2014년, 2017년 각각의 재승인을 받은 행위에 대하여 6개월간 방송 전부 업무 정지 처분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자본금 불법 충당을 통해 방송 승인을 받은 사실이 적발된 종합편성 채널 MBN에 대해 6개월 영업정지 징계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던 승인 취소는 면했는데요. 3부에서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에 있었던 소식을 유튜브로 알아보는 시간, 유튜브로 본 세상, 하은기 새로운 소통 연구소장과 함께 미국에서 열린 빅테크 청문회 짚어보겠습니다. 10월 30일 금요일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합니다. 이슈에 대해 깊이 있는 시각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변상욱의 눈. 굿바이 MB 저자이시자 YTN 뉴스가 있는 저녁 변상욱 앵커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굿바이 MB 저자. 예. 지금 굿바이 MB라는 책을 갖고 오셨는데 이게 언제 출간된 책입니까? 이명박 정부 4년이 끝나는 시점에서 한 1년을 남겨놓고 나온 책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써 있습니다만 MB 4년에 대한 직언 이렇게 돼 있는데 예. 굿바이 MB는 MB 정부 4년 동안 계속 매일같이 거의 평론을 해놨던 걸 한 420페이지 정도 되는데 예. 묶어서 낸 책이죠. 예. 네. 뭐 4대강 얘기도 들어가 있을 테고요. 뭐 4대강 얘기, 언론 탄압 얘기에 뭐 어린이집부터 시작을 예. 해서 그다음에 대통령 주례 방송, 뭐 종편 얘기도 있을 거고. 종편 얘기도 있고, 예, 문재인 노무현 대통령에 관한 얘기도 조금 들어있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가 MB인데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법원 선고가 있었습니다. 횡령과 뇌물 혐의에 대해서 징역 17년 그리고 벌금 130억이 확정됐는데 이 뉴스 접하고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저는 여기가 어떤 출발점이어야만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권위주의 정권이 이제 허물어지고 국민의 힘에 의해서 이제 끌어내려진 다음에 예. 약간의 과도기는 있었습니다만은 노태우 정권을 지나서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나름대로 하나의 문민 정권을 등장시키면서 사회가 문민화, 민주화 이렇게 돼가는 과정이었는데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물론 뭐 보수 진보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모든 것을 갑자기 뒤로 돌려가지고 퇴행을 시켜버리니까 예. 그로부터 다시 10년이 퇴행의 10년이 이어지고 민주주의가 퇴행되고 사회 개혁들이 퇴행된 다음에 예. 적폐가 끝났어야 될 시점에 이제 적폐 청산하자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캐치프레이즈를 들고 나오게 된 예. 이런 상황이어서 이명박 정부에 대한 심판이 확정된 이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새로운 문민화, 예. 민주화의 걸음이 시작이 돼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예. 노태우 YS DJ 노면을 거치면서 어쨌든 우리 사회가 조금씩 진전했고 네. 더 민주주의로 나아갔는데 네. 왜 MB 시대에는 퇴행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결국은 노태우 때까지만 해도 아직은 뭔가 희망이 있다고 생각했던 기득권 수구 세력들이 예. 김영삼 대통령 때 맨 처음에는 뭐 3당 합당에 의해서 노태우 씨, 김종필 씨, 뭐 이렇게 김영삼 이렇게 셋이 이제 합친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우리 편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금융실명제 예. 도입이라든가 하나회 청산 등등등 해서 부동산에 대한 개혁 조치 이런 것들에 의해서 기득권이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못 믿겠다. 민주화 운동했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뭔가 신뢰가 깎였고 했는데 그다음이 김대중 노무현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10년을 절치부심하면서 기다렸던 사람들의 반격인 거죠. 예. 그래서 아마 노무현 대통령 이후에 급작스러운 퇴행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심지어는 노태우 대통령도 그러진 않았거든요. 상당히 개혁적인 조치들도 많이 했고 특히 북한과 손을 잡고 북방외교를 펴서 뭔가 국군을 떨쳐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까지 했던 게 노태우 정부의 입장이었는데 이명박 정부에서는 한참 뒤로 갔죠. 그래요. 언론에 대한 탄압도 있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예. 뭐 미네르바 사건도 있었고요. 그렇죠. 뭐 요즘은 뭐 다른 어떤 블로그에서 글 쓰는 사람 이야기 가지고 뭐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기도 하는데 그때는 정부가 직접 쫓아가서 예. 이제 근데 실형 선고 받았으니까 잡아다가 실형을 내릴 정도였으니까요. 예. MBC 강호병 보도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예. 뭐 다 따지면 엄청나게 많은데 숫자로 보면 이명박 정권 하에서 해고 징계를 당한 언론인 숫자만 보면 압니다. 해고가 21, 감봉 감급이 66명, 경고가 120명, 대기 발령 62명, 기타 징계 184명, 총 453명. YTN이 여기서 51명이나 됩니다. 예. 예. 그때 해임당했던 사람들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다시 복직했고. 복귀했죠. 예. 사실 저도 이명박 정부 때 뭐 징계당하고 늘 그렇게 하면서 살았습니다만 제 징계는 여기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야 뭐 회사에서 알아서 처리하고 자칫하면 회사에서 떨려날 수밖에 없게 된 징계들만 모은 게 453건입니다. 예. 그래서 오히려 박근혜 정부 때는 언론인 징계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이명박 정부 때 다 해치워버려가지고 뭐 고민하고 이렇게 남아서 처리해야 될 이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박근혜 정부 때는 오히려 한 50명, 60명밖에는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MB 정부가 언론을 틀어막으면서 한 일은 예를 들면 강남 우파형 토목건설을 밀어붙이면서 4대강, 해외 자원 엉터리 개발, 그다음에 역시 방산업체의 비리 등등등이 막 나오고 언론은 언론대로 보수성이 강화되면서 나름대로 언론을 바로 세우려는 사람들은 다 떨려나고 뭔가 굴종하는 사람들이 언론을 가지고 이명박 정부를 호위하면서 지냈죠. 예. 그리고 뭐 종편을 승인한 건 또 반대급부겠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명박 정부의 특징,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의 특징은 방송을 언론으로 잘 보질 않습니다. 이분은 꼭 산업으로 봐요. 예. 예. 그래서 글로벌 비즈니스로 항상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뭐 일본 NHK라든가 미국의 BBC 같은 거대한 방송을 만드는 게 어때? 말은 그렇게 하면서 산업으로 이끄는데 신문과 방송의 겸업을 허용한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냐면 보수 기득권 세력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신문이 워낙 어려워진다고 하니까 예를 들면 조중동 그다음에 매경이라고 하는 예. 보수 대형 신문들에게 방송을 주어서 살길을 트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약간의 걸림돌 내지는 귀찮은 존재였던 한겨레나 경향, 한국 이런 존재들은 이제 어쩔 수 없이 고사의 위기에 이제 밀려 들어가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노리면서 나름대로 방송을 산업화시키고 자본에 어떤 종속되는 걸로 만들어 버립니다. 근데 뭐 재미난 기록이 있어서 이렇게 제가 다시 찾아봤는데 국회에서 한손교 의원이 물어요. 예. 저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한테 이명박의 나름대로의 왕형님이라는 거 아닙니까?
민영방송이 외려 공영방송보다 정부가 조정하기가 좀 좋죠? 라고 한선기 의원이 물었어요. 대놓고 물었네. 예. 좀 어떻게 이런 질문을 여당 의원이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또 최시중 위원장은 그런 측면이 있죠. 이렇게 또 대답을 합니다. 예. 그때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신재민이라고 한국일보 출신이죠. 조선일보에도 있었고. 예. 문체부 차관이었습니다. 그때 한 유명한 말이 YTN도 상업방송이 되도록 공기업 지분을 다 내다 팔 계획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결국은 방송이라고 하는 걸 산업으로 보고 산업은 자본 밑에 들어가서 돈 많은 사람이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고 공영방송을 축소시키는 거죠. 예. 그런 쪽으로 예. 하면서 종편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1.5개 정도가 시장 상황에 맞았는데 4개나 탄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종편이 나오기 전에는 그나마 방송은 뭐 진보, 예. 신문은 보수 이렇게 좀 약간은, 균형을 예. 잃었다. 그렇죠. 그래서 종편이 나오면서 방송도 다 보수화된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그런 지적이 예.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종편은 결국 위기의 보수 신문들한테 활로를 열면서 자본을 가진 사람들에게 투자처를 제공하고 방송을 맡기는 건데 공영의 힘이 당연히 이제 약화되는 거죠. 예. 그다음에 자본이 지배하는 사형 방송들, 민영 방송들이 이제 커지고 예. 그걸 이제 판을 재정하는 작업이었고요. 그때 핑계가 뭐였냐면 방송사를 거대하게 키워서 국제 경쟁력을 높이자라고 했는데 이건 예. 전혀 시도되지 예. 않았고 방송사를 많이 만들면 일자리가 늘어나는데 왜 자꾸 반대하냐 이랬는데 그 전에 케이블 방송이 있었습니다. 예. 케이블 방송 10년 동안 일자리 늘어난 걸 계산하면 2만 개밖에 안 됩니다. 그런 수치를 제시해도 아니다. 방송을 많이 만들면 일자리도 많이 늘어난다. 엉터리 정책을 폈죠. 그래서 MB 정부의 경제 성적표 나중에 전문가들이 매긴 걸 보면 5점 만점에 1.92점이 나왔습니다. 완전히 낙제 점수가 나왔죠. 그래요. 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제 형을 받아서 아마 월요일 날 뭐 형 집행이 시작될 것 같은데. 네. 근데 지금 보수신문 중심으로 벌써부터 뭐 크리스마스 사면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게 너무 빠른 거 아닙니까? 전 맨 처음에 그 소식 듣고 예. 사면이란 지은 죄를 용서해서 형벌을 완전히 면제해 준다는 뜻 아닙니까? 예. 이 기자가 공부를 안 해가지고 아마 병보석하고 사면을 헷갈린가 보다 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언론마다 줄줄이 나옵니다. 예. 중앙일보 같으면 징역 17년 확정, 사면의 조건을 갖췄다. 사면의 조건을 갖췄다는 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예를 들면 문화일보 같으면 MB 성탄절 특별 사면 논의에 불붙나. 한국경제 사면의 조건을 갖춘 이명박. 문 대통령 정치적 결단 불가피. 대통령을 또 압박을 합니다. 결국은 아까 들어보셨죠.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예. 자기가 비리를 저질렀다고 하는 모든 의혹 제기는 다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십몇 년 동안 주장하다가 이제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게 되니까 자 이제 거짓말이 끝났으니까 풀어줍시다 집에 가게 이런 뜻인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형이 확정된 당일날 우리 신문들이 이런 제목의 기사를 내놓는다는 것은 약간 이해가 안 되는 제가 한번 측면이죠. 찾아봤어요. 예. 조선일보가 10년 전에 뭐라고 썼냐면은 대통령이 뭐 사면한다 그럴 때 왜 정치인이나 공직자만 맨날 사면하냐. 순수 일반인은 거의 사면 대상에 들어가지도 않는다. 이게 어떻게 친서민이냐. 예. 이게 조선일보 2010년 8월 14일 겁니다. 그다음 특별 사면의 비난 목소리 이런 제목으로 중앙일보가 또 실었어요. 아까는 이명박 대통령이 사면의 조건을 갖췄다고 하더니 10년 전에는 원칙도 기준도 없다. 이게 사면이 인심 쓰기 사면이냐. 법무부가 사면 명단 타이핑해서 제출하는 곳이냐. 이렇게 돼 있어요. 검찰 내부에서는 이런 비판도 있다. 판결문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사면을 받는 셈이다. 중앙일보가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정치인들 사면한다고. 근데 오늘날에 와서는 대통령 사면 조건을 갖췄으니까 빨리 사면하자는 쪽으로 군부를 떼고 있는 거죠. 예. 또 하나 짚어봐야 될 게 지금 이번에 재판 판결에서는 다스는 이명박께 맞다 이런 판결 내렸는데 예. 그러면 후보자 시절에 있었던 대한민국 검사들의 수사 그리고 당선인 시절에 있었던 특검의 수사 그거 다 그냥 면죄부 준 거 아니냐. 그렇죠. 그 권력에 줄된 거 아니냐 이렇게밖에 비판할 수 없잖아요. 제일 확실한 게 BBK입니다. 예. 왜냐하면 BBK 제가 기사를 다시 한번 찾아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다스의 돈이 어떤 걸로도 이명박 후보에게 건너간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발표문입니다. 검찰. 예. 아울러 다스가 BBK에 190억 투자한 과정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다스가
이 후보의 소유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전혀 발견되지 않아서 예. 이 부분도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한다. 그러니까 그러니 대통령 선거에 나가십시오. 예.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스가 이명밖에 아니니까 BBK도 자동으로 이명밖에 아니다 이렇게 됐는데 이제 다스가 이명박 거면 예. 그러면 BBK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BBK는 이명박 것이다라고 얘기했다가 예. 1년 실형사는 정봉주 전 의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봉주 의원도 황당한 게 예. 다스가 왜 이명박이 아니냐. 다스, BBK 다 이명박 거다라고 해서 이제 고소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민사에서는 고소가 기각되면서 아니 정봉주 씨가 그런 말을 할 만하다라고 인정을 받았는데 검찰이 형사 부분에서 예. 악착같이 물고 늘어져갖고 유죄가 선고됐던 거죠. 예. 본래는 이게 BBK 사건이 중간에 다 허위와 사기로 드러났지만 1천억 원대의 엄청난 피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예. 국민들한테. 그러면 이명박 대통령이 만약 여기에 관련이 분명히 돼 있다면 BBK 사건으로 이미 후보로서 공직자 출마가 불가능한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검찰께서는 다 혐의가 없으시니까 빨리 대통령 선거에 예. 매진하십시오라고 해서 대통령을 만든 셈이 된 거죠. 그 뒤에 특검도 죄 없다고 얘기를 예, 했고. 그렇다가 한참 뒤에 지나서. 근데 근데 맨 처음에 이것도 박근혜 대통령이 얘기했지 뭐 우리가 예. 얘기한 게 아닙니다. 지금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 후보 시절에 예비 후보 시절에 주장했던 게 다 맞는 건데 마찬가지입니다. 이명박 예비 후보가 주장했던 박근혜 비리도 다 맞는 얘기였고. 둘 다 맞는 얘기를 한 거죠. 그 대통령 선거 있기 전에 BBK를 내가 설립했다라는 동영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다 무혐의 처리했다는 아마 게. 광운공대에서 예. 연설일 건데 명함에도 자기가 BBK와 관련 있는 대표라고 이렇게 딱 새겨갖고 늘 예. 다녔고요. 그런 것들은 그냥 사업하다 보니까 약간 이제 허풍도 떨고 하다 보니까 생긴 일이지라고 하면서 자금 흐름에는 아무 이상이 없었다고 검찰이 그랬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아까 처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명박 대통령이 이게 이 사건이 결국은 끝이 아니고 출발점이 되기를 예. 그렇게 기원합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요즘 난데없이 검찰 내부망에 커밍아웃이라는 단어가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겨냥한 평검사의 글을 추 장관이 커밍아웃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정면으로 받아치자 나도 커밍아웃 하겠다 이런 취지의 검사들 글이 올라오고 있다는 건데요. 이런 검찰 내부를 향해 쓴소리를 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법무부 인권국장 출신으로 검찰개혁 추진단장을 지낸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고위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이번 건은 이환우 제주지검 검사로부터 시작이 됐는데 이환우 검사가 추미애 장관을 향해서 검찰개혁은 근본부터 실패했다라고 내부 통신망에 달고 추미애 장관이 받아친 겁니다. 이렇게 커밍아웃 해주시니 개혁만이 답이다. 그 전에 조국 전 장관이 이환우 검사가 과거에 했던 뭐 잘못된 수사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네. 이런 글이 나왔는데 네. 일각에서는 그 법무부 장관인데 그 일개 검사의 이런 의견을 포용하지 이렇게 받아치면 되느냐 이런 의견이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저도 추미애 장관의 페이스북을 봤는데요. 예. 뭐 받아쳤다라는 말은 좀 약간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조국 전 장관이 올린 그 이환우 검사의 옛날 행적에 관한 글을 실으면서 그걸 인용을 하면서 이제 개혁만이 답이다 이렇게 커밍아웃을 했다라는 이런 얘기를 썼는데 예. 받아쳤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예. 제 생각에는 두 가지 정도를 추 장관께서 의도로 하신 게 아닌가, 뜻을 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첫 번째가 이제 이환우 검사가 검찰개혁이 근본부터 실패했다라고 하는데 예. 사실은 그것이 검찰 내부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보여주는 검사거든요. 이환우 검사가. 예. 옛날 동료의 문제점들을 덮기 위해서 피의자를 일부러 구속했다는 그런 취지의 기사입니다. 예. 그래서 그 기사를 들으면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검찰 개혁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사례였던 것이고요. 예. 또 한편에서는 사실은 이제 추 장관께서 이제 주로 접촉하는 분들이 검사들입니다. 예. 주변에 검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근데 실제로 검찰 내부는 어떤 검사가 검찰 개혁에 찬성을 하고 또 동의를 하고
또 어떤 검사가 반대하는지가 분명히 드러나질 않아요. 왜냐하면 검찰 자체의 운영이 굉장히 비밀스럽게 운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장관 입장에서는 인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조직을 운영해야 되고 검찰 개혁도 해야 되는데 도대체 누가 검찰 개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오고 또 어떤 사람이 반대하는지를 사실은 알 수가 없으니 그런 뜻에서 커밍아웃이라는 말을 좀 쓴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일종의 보면 피하 식별이 안 되는 상황을 지금 추 장관이 이제 처한 상황인데 그런 점에서 이제 본인들 입장을 뭐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검사들이 자기 입장을 밝혀주면 그것은 뭐 장관 입장에서는 도움이 되죠. 예. 좋은 일이죠. 예. 그런 두 가지 뜻에서 하면 글을 실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또 이환우 검사 이후에 예. 춘천지검의 최재만 검사가 나도 커밍하겠다 이렇게 해서 논란이 됐는데 네. 우리 언론에서는 이 최재만 검사를 향해서 천정배 전 의원의 사위다. 그러니까 뭐 여권 성향인 천정배 전 의원 사위까지 이렇게 글을 쓴다. 뭐 이런 식으로 다른 것 같은데 네. 뭐 그 전에 최재만 검사는 최병렬 전 의원의 또 조카 아니겠어요? 그렇죠. 최재경 민정수석과는 또 인척 사이고 맞습니다. 네, 그런 건 빼고 천정배 전 의원을 부각시킨 이유도 있겠죠, 언론에서. 뭐 그렇죠. 현 정권이 민주당 정부니까 민주당 정부의 그 장관을 지냈던 사위에 되는 검사도 이렇게 반대를 하고 있다 이런 모양새를 예. 만들고 싶은 거겠죠. 예. 그런데 어쨌든 최재만 검사의 글 이후에 댓글이 엄청 달렸다고 하던데 네. 결국은 이게 검찰 내부 동요와 반발이 더 커진 것 아니냐, 추 장관의 네. 말 때문에 뭐 그런 네. 결론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볼 때는 뭐 그렇게까지 크게 뭐 반발을 하고 있다라고 해석하기는 어렵고요. 한 예. 예를 들어서 임원정 검사가 옛날에 그 여러 가지 글을 쓰였을 때 내부망에는 약 300여 건 이상의 찬성하는 글들이 올라왔던 적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떤 비교를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좀 부적절하고 예. 지금 정부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몇몇 언론들이 이 문제를 더 키우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표시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예. 저는 사실 이 검사들의 반발이라면 반발을 보면서 사실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실망이 더 커집니다. 왜 그러냐면 며칠 전에 엊그젠가요 이명박 그 전 대통령에 대해서 형이 확정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그 문제가 있을 때 이명박 씨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혐의점이 있었고 이걸 다 덮어준 사람이 누구냐면 실제로 지금 검사들이란 말이에요. 예. 근데 그에 대해서 과연 누가 뭐 한마디라도 했는가? 예. 지금 돌이켜보면 정말 그런 적이 없거든요. 예. 더군다나 또 2, 3일 전에 그 법무부 차관이었던 김학의 씨가 그 법정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그 사진에 얼굴이 다 뻔히 나오는 김학의 씨에 대해서 공소시효가 다 지나도록 수사도 안 하고 기소도 안 했는데 예. 검사들이 그에 대해서 반발하거나 문제를 지적한 적은 한 번도 없었죠. 예. 그러니까 결국 지금 검찰개혁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 반발한다는 것은 검찰개혁을 반대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반발하는 것이라고 보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뭐 검사들의 내부 게시판에 글 쓴 것 가지고 뭐 이렇게 뭐라고 하냐 뭐 이런 분도 계십니다만 결국은 이 내부 게시판에 글을 쓰면 우리 언론에 바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은 내부 게시판이라고 하더라도 정치적 행위 아니냐.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정치인 출신의 법무부 장관이 맞대응해도 괜찮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고요. 근데 뭐 검사가 뭐 일일이 하는 거에 대해서 장관이 다 일일이 대응하기는 사실은 힘들죠. 뭐 예.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예. 근데 어쨌든 검사가 일개 검사가 이제 그 여러 가지 뭐 이유를 달아가지고 뭐 입장을 밝혔는데 이것이 하나의 계기가 되면서 본인들이 지금 장관이나 또는 검찰개혁을 추진하려고 하는 정부에 대해서 자기들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뭔가의 집단적인 행동을 해보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표현된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추 장관이 했든 안 했든 그 글에 대해서 대응을 했든 안 했든 간에 이미 준비된 행동이다 보는 겁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박훈 변호사가 룸사롱에서 접대받은 검사 중 한 명이라면서 실명을 공개했습니다. 나 검사죠? 네, 그렇습니다. 예.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이제 그 박훈 변호사가 실명을 이제 공개한 뒤에 다시 또 글을 올렸죠. 예. 근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해당 검사 2명에 대해서 이미 압수수색까지 한 마당에 언론에서
그 검사의 실명을 공개를 안 하고 있더라. 예. 과연 이게 옳은 거냐. 사실 언론은 다 그래서- 알고 있었죠, 누군지. 그렇죠. 예. 언론도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름 실명을. 예. 그런데 언론에서는 그거를 공개하지 않고 그냥 계속 비실명으로 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건 정당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박훈 변호사가 이름을 공개를 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 사실은 100번 지당한 말이고요. 만약에 일단 뭐 이걸 비교를 하자면 언론이 작년에 조국 전 장관 문제에 대해 취재를 할 때 장관 본인과 배우자뿐만 아니고 애들 학생 생활 기록부까지 공개를 하면서 이름까지 다 실명으로 공개를 했거든요. 예. 근데 그것과 비교를 해보면 과연 언론이 지금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정당하게 취재를 하고 있고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자성을 해야 될 상황이다. 예. 박 변호사가 그 부분까지 실명을 본인이 책임지고 공개할 정도까지 되었다면 이거는 언론의 책임이라고 저는 보는 거죠. 예. 그러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좀 반성이 되네요. 저도 벌써부터 알고 있었는데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았거든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황 최고가 SNS에 한동훈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이런 글을 썼는데 이건 어떤 뜻입니까? 그 김봉현 씨가 룸사롱에서 접대했다는 검사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검사들이 그 정권범죄 합동수사단 같은 팀원들이었다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과거에. 네. 예. 그게 뭐 작년 일이죠. 예. 검사들이 이제 모여서 술 접대를 받으면서 자기들을 소개했는데 김봉현 씨에게 우리들은 옛날에 같은 팀원이었다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예. 그 팀원이 이제 4명이 이제 있다라는 취지인데 뭐 예. 정확한 건 아직 아닙니다만 예. 적어도 3명은 있다라는 게 거의 확인이 되죠. 예. 그 팀원의 팀장이 바로 한동훈 검사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박훈 검사가 공개한 그 나 검사도 그 팀원에 속해 있고 그렇습니다. 그 4명 팀원의 팀장이 한동훈 검사기 때문에 네. 그 뭔가 연관이 있을 수 있지 않겠냐 이런 말씀이네요. 그렇죠. 거기 팀원으로서 이 검사로 있다가 퇴직한 변호사가 있었던 거고 나머지 또 검사들이 현직 검사가 있다는 건데. 아, 이주영 변호사도 거기 팀에 있었고.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 팀원들이 속해 있는 팀의 팀장이 한동훈 검사였던 거죠. 한동훈 검사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뜻은 아니고. 예. 근데 그 팀원들의 팀장이 한동훈 검사였다는 것인데, 근데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는 뭔가 좀 이상하다. 예. 뭐, 제가 뭐 유행어 가사 제목처럼 됐습니다만, 한동훈 검사가 왜 또 거기서 나오냐. 이 한동훈 검사는 지난 봄에 검언 유착 문제, 채널A 검사와 같이 뭔가 모의를 했다라는 그런 의심을 받고 있는 검사잖아요. 예. 그러니까 또 다른 이 모의 조작의 문제에 또 한동훈 검사가 혹시라도 연루된 게 아닌가라는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예. 검사들이 로비를 받았다, 술접대를 받았다는 것은 법무부에서도 어느 정도 하긴 한 것 같고요. 네. 또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결과를 좀 지켜보죠. 네네네. 공수처도 좀 살펴보죠. 공수처장을 뽑는 절차가 오늘부터 시작이 됐는데 네. 다음 회의는 2주 후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공수처장을 어떻게 정할지 일단은 각 위원들이 추천 후보를 명단을 들고 와라 뭐 이랬던 것 같은데 네, 오늘 기사로는 그렇습니다. 예. 지금 각 정당에서 2명씩 추천하는데 그 네. 각 정당에 있는 분들은 비토권이 있으니까 네. 아마 각 정당에서 추천하는 사람들은 상대 정당에서 비토하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그렇다면 다른 쪽에서 추천하는 사람이 될 가능성도 있다.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이제 만약에 그 국민의힘 쪽에서 이제 공수처 출범을 기본적으로 해봤던 반대를 해왔으니까 예. 반대를 계속 이어나가기 위해서라면 나머지 5명의 추천위원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추천위원을 후보를 추천할 가능성이 높죠. 예.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서는 본인들이 또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후보를 추천할 것인데 예. 이 양쪽 모두를 충족하기는 여당과 야당 모두를 충족하는 후보를 만들어내기는 쉽지 않을 예. 겁니다. 그러면 결국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서로 대충 그냥 뭐 합의하고 갈 수 있는 정도의 후보, 그러니까 무난한 후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예. 뭐 그런 후보로서 타결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 근데 과연 그런 후보가 공수처가 첫 출범을 하는 자리에서 정말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예. 사실 그게 좀 걱정이 되죠. 자, 오늘 첫 회의 했고 2주 뒤에 두 번째 회의가 있고 네. 시간이 지금 그러면 맞지 않습니다. 올해 안에 한다고 쳤을 때 시간이 별로 없는데 네. 만일 야당이 비토권을 가지고 계속 비토를 하면 이 후보 안 됩니다. 이 후보 안 됩니다. 이렇게 각 시간 끌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올해 안에 출범은 어렵죠. 왜냐하면 더군다나 공수처장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되거든요. 예. 인사청문회가 기본적으로 거의 한 달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인사청문회를 하고 뭐 준비를 하고 뭐 해서 그다음에 임명을 받을 때까지 대략 한 달이거든요. 예. 그 한 달의 시간이 또 추가로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11월 말 안에 11월 달 안에 공수처장 후보가 추천되지 않으면 예. 사실은 올해 안에 공수처가 출범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예. 지금 내신 상당히 민주당 눌러야 됩니다. 예. 내신 민주당은 11월까지 추천이 안 되면 네. 국민 여론을 등에 업어서 법 개정에 나설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열린민주당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실은 그 입장이 저희들 입장이었어요. 예. 그래서 지금까지도 계속 이제 미뤄져 왔는데 11월 말까지 처장 후보가 추천이 되지 않으면 예. 올해 안에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임명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더 기다릴 수가 없다. 어차피 지금 공수처장을 추천하는 법 규정 자체가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예. 7명 중에 6명의 동의를 받으라는 것은 이거는 사실 제가 볼 때는 대의제 기관에서 있을 수 없는 뭐랄까 추천 숫자거든요. 예. 그러면 이거를 빨리 바꿔야 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쪽에 김용민 의원이 주도를 해서 개정안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 예. 제 생각에는 11월 말까지 이게 추천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으면 저는 법 개정을 빨리 해서 좀 정상적인 법 규정에 따라서 처장 후보를 빨리 선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7명 중에 6명이 찬성해야 되는 건 독소조항이다 이렇게 보시는 모양이네요. 독소조항 정도가 아닙니다. 이건 사실 위헌적인 규정입니다. 아, 위헌일 수도 있다. 예. 왜냐하면 그 민사적인 주주총회에서도 사실은 3분의 2 이상을 넘어서는 그 규정을 두고 있지는 못하고 그 규정이 있으면 무효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근데 지금 7분의 6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과반수거든요. 아주 상당히 심한 독소 조항이죠. 그래서 이건 사실 위헌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고위원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었습니다.